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사마천 사기의 한 페이지, 제49권 외척세가를 함께 펼쳐보려 합니다. 여기엔 한나라 초기 황실을 뒤흔들었던 여성들, 그러니까 황후나 황제 총애를 받았던 후궁들과 그 가족, 즉 외척들의 흥망성쇠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여성들과 그 가문들이 어떻게 권력의 정점에 섰고 또 때로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으며 결국 어떤 운명을 맞이했는지 그 생생한 기록을 한번 따라가 볼 텐데요. 권력, 인간관계, 그리고 사마천이 특히 주목했던 운명이라는 키워드가 어떻게 막 얽혀 돌아가는지 한번 흥미진진하게 풀어가 보죠. 네, 맞습니다. 사마천은 이 외척세가를 시작하면서 아주 중요한 관점을 딱 제시하는데요. 제왕의 성공에는 군주 개인의 능력뿐 아니라 외척의 도움, 그러니까 황후나 후궁 집안의 지원도 필수적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실제로 고대 왕조들을 보면 나라를 세우는 데 기여한 훌륭한 여성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라의 도산씨나 은나라의 유용씨 같은 분들이요. 하지만 동시에 바로 경고도 합니다. 외척이 오히려 나라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예로 하나라를 망하게 한 말휘, 또 은나라를 멸망시킨 달기, 주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포사 같은 인물들을 들고 있어요. 결국 이 외척이란 존재는 나라를 흥하게도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과 같다는 겁니다. 특히 사마천은 이 모든 관계의 근본인 부부의 도리, 그리고 또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의 힘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이나 관계, 또 자손을 얻는 것조차도 결국은 하늘의 뜻에 달렸다. 약간 이런 시각인 거죠. 태우를 만나보겠습니다. 아들이 태자이긴 했지만 남편인 고조 말년에는 총애를 거의 잃고 그 척부인이라는 경쟁자랑 그녀의 아들 여의 때문에 태자 자리마저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정말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였을까요? 고조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여태우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가장 먼저 정적이었던 척부인 모자를 아주 잔혹하게 제거했어요. 기록을 보면 척부인의 손발을 자르고 눈을 뽑아서 인간 돼지라고 부르면서 돼지우리에 가뒀다고 하니까요. 그 원한이 얼마나 깊었는지 좀 짐작이 가죠. 와,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네. 그리고 고조의 다른 후궁들도 총애를 좀 받았다 싶으면 다 유폐되거나 목숨을 잃었고 오직 주목받지 못했던 이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자기 친족들, 그 여씨 일족들을 왕자리에 앉히고 심지어 자기 친손녀를 아들인 효의 왕제의 황후로 삼기까지 했죠. 정말 빈틈없이 권력 기반을 다진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그렇게 공고해 보였던 여씨 천하가 여태우가 죽고 나서는 왜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을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사마천이 운명을 강조하는 대목인데요. 그렇게 피해 복수극을 벌이고 철권 통치를 했지만 정작 그녀가 죽자마자 대신들이랑 황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여씨 일족은 하루아침에 몰살당하고 말거든요. 사마천은 이걸 두고 이것이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천명이 아니면 누가 능히 이를 감당하겠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계량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힘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여태우는 남편 고조의 능 옆에 별도의 능에 묻히게 됩니다. 운명이라 다음 인물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한나라의 태평성대를 열었다고 평가받는 문제의 어머니 박태우인데요. 이분 이야기는 시작부터가 좀 신비롭다고 해야 할까요? 어머니가 젊었을 때 관상가 허부한테서 천자를 낳을 운명이다. 이런 예언을 들었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 예언 때문에 당시 위나라 왕이었던 위표가 야심을 품고 한나라를 배신했다가 결국 패망하고요. 그의 후궁이었던 박태우의 어머니는 처형당하고 딸인 박희, 즉 미래의 박태우는 궁궐에 옷감 짜는 곳, 그러니까 직조실이라는 아주 미천한 신분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참 운명의 장난이죠. 그런데 그 직조실에서 우연히 한고조 유방의 눈에 띄어서 후궁이 되긴 했는데 그 후로 1년 넘게 전혀 부름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예전에 같이 궁녀 생활을 했던 동료들, 관부인이랑 조자아랑 우리 중에 누구든 먼저 귀하게 되면 서로 잊지 말자 이렇게 약속했던 걸 고조가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듣게 된 거죠.
네, 고조가 그 사연을 듣고 바퀴를 좀 안쓰럽게 여겼나 봐요. 그래서 그날 밤 잠자리에 들게 합니다. 이때 바퀴가 아주 인상적인 말을 하죠. 간밤에 푸른 용이 제 배 위에 올라앉는 꿈을 꾸었습니다. 용은 뭐 황제를 상징하니까요. 길몽 중에 길몽이죠. 와, 그 타이밍에 그런 꿈 이야기를? 그쵸. 고전은 이거 귀한 징조다. 내가 그 꿈을 이루어주겠다고 했고 실제로 그 하룻밤 관계로 훗날에 문제, 유항이 태어나게 됩니다. 정말요? 딱 하룻밤의 인연으로 황제가 태어난 거네요. 네, 기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 바퀴는 고조의 총애를 거의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역설적으로 그녀의 생존 비결이 됩니다. 여태우가 고조의 사랑을 받았던 후궁들을 엄청나게 질투하고 탄압했잖아요. 근데 바퀴는 존재감이 워낙 미미했기 때문에 그 화를 피할 수 있었던 거죠. 덕분에 아들 유황이 변방인 대나라의 왕, 즉 대왕으로 봉해졌을 때 함께 본국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실족이 몰락했을 때 대신들이 새로운 황제를 추대하면서 상황이 또 한 번 뒤집히죠. 맞습니다. 대신들은 여태우의 전례 때문에 외척 세력이 강한 걸 극도로 경계했어요. 그래서 여러 황족들 중에서 외가 세력이 가장 미약하고 또 성품이 어질고 선하다고 알려진 그 대왕 유항을 황제로 추대한 겁니다. 어머니 팍씨 가문이 보잘것없다는 점이 오히려 황제가 되는데 결정적인 이점이 된 거네요. 이야, 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운명의 아이러니 아닐까요? 박대우는 아들이 황제가 된 후에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영문호란의 시호가 추존되는 영광을 누렸고요. 자신은 문제의 능 근처에 남능이라는 별도의 능을 조성했습니다. 박태유가 어찌 보면 운명의 파도를 타면서 조용히 생존했다면 다음 인물인 경제의 어머니 두태우의 이야기는 정말 우연과 행운이 막 거듭되는 드라마 같아요. 원래 고향의 조나라 근처라서 궁녀들을 제후왕들에게 보낼 때 집 가까운 조나라로 가고 싶어서 담당 황관에게 막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 왕관이 깜빡 잊고 명단을 잘못 올리는 바람에 엉뚱하게 멀리 떨어진 대나라로 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필이면 바로 그곳에서 당시 대왕이었던 유항, 즉 훗날의 문제의 총애를 독차지하게 됩니다. 딸 하나, 아들 둘을 낳았죠. 더 놀라운 건 문제가 황제가 되기 전에 이미 왕후가 있었고 그 왕후 수생의 아들도 넷이나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문제가 즉위하기 직전에 그 왕후와 네 아들이 모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점입니다. 네, 정말요? 왕후랑 아들 넷이 전부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네, 기록상으로는 병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결과로 두태후의 아들이 졸지에 장남이 되어서 태자 자리를 잇게 되고 그녀 자신은 황후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도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손? 즉 운명의 강력한 개입 같은 걸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아, 정말 그렇네요. 두태우 일하기 중에 가장 좀 뭉클했던 장면은 어릴 때 헤어졌던 남동생 두 광국을 수십 년 만에 찾는 그 대목인 것 같아요. 4살 때 납치되어서 노예로 팔려다니다가 탄광 붕괴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동생이 장안에 와서 누나가 황후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궁궐로 찾아오잖아요. 아, 네. 그 장면이요. 네. 결정적인 단서가 된 게 어릴 적 누나가 자기 머리를 감겨주었던 기억. 누님이 서쪽으로 떠나실 때 역참에서 저에게 미음 국물을 빌어다 머리를 감겨주시고 밥을 먹여주시고 가셨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였다는 부분이 참 애틋하더라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때도 조정 대신들은 여씨 일족의 악몽을 잊지 않았습니다. 강후 주발이나 관영 같은 원로 대신들은 두태후의 형제들에게 일부러 덕망 높은 선비들을 스승으로 붙여주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견제했어요. 다행히 두씨 형제들은 몸을 낮추고 겸손하게 처신해서 군자라는 평을 들었다고 하고요. 아, 다행이네요. 네. 또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두태후가 노자와 황제의 사상, 그러니까 황노 사상을 아주 좋아해서 아들 경제와 손자 무제, 그리고 다른 두씨 일족 모두에게 이 학문을 배우고 존숭하도록 좀 강요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 문제와 함께 합장되었습니다. 자, 이제 한나라 역사상 가장 유명한 황제 중 한 명이죠. 무제의 어머니 왕태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앞선 두태우와는 결이 좀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뭐랄까, 운명에 순응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운명을 만들어가는 느낌이랄까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왕태후의 어머니 장하가 점쟁이한테서 두 딸이 모두 귀하게 될 거라는 예언을 듣거든요. 그러자 이미 결혼해서 딸까지 낳은 큰딸 왕씨, 즉 왕태후를 남편에게서 강제로 데려와서 당시 태자였던 경제의 궁에 들여보냅니다. 아니 이미 유부녀였던 딸을 태자한테 보낸다는 발상 자체가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이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왕씨는 태자의 총애를 받게 되고 아들, 그러니까 훗날에 무제를 임신했을 때 해가 자신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 이렇게 태자에게 말을 합니다. 태자는 이거 귀한 징조다 라고 답했다고 하죠. 이건 그냥 꿈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자기 아들이 황제가 될 운명을 암시하는 약간 정치적인 발언으로도 해석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왕태후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치열한 궁증암투의 결정판입니다. 당시 경제에게는 정식 황후인 박씨가 있었지만 아들도 없고 총애도 받지 못하다가 결국 퇴위되고요. 그 다음으로 가장 유력한 황후 후보자 태자의 어머니는 총애받던 후궁 유리였어요. 그런데 이때 경제의 누나이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장공주 유표가 자기 딸을 태자비로 삼으려고 했는데 평소 성격이 좀 강하고 질투심 많던 유리가 이걸 거절합니다. 장공주가 다른 미녀들을 경제에게 소개하는 것에 불만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 유리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군요. 그렇습니다. 유리에게 앙심을 품은 장공주는 왕씨와 손을 잡아요. 장공주는 경제 앞에서 끊임없이 왕씨의 아들, 유철이죠, 훗날의 무제, 그 아들을 칭찬하고 반대로 유리의 험담을 막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유리가 질투심 때문에 다른 후궁들의 등에 침을 뱉으면서 저주를 퍼붓는 그런 주술까지 행했다. 뭐 이렇게 모함하기까지 합니다. 헐, 아니 모함이라니 정말 무섭네요. 결정타는 뭐였나요? 경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후사를 걱정하면서 여러 아들들을 유리에게 맡기면서 내가 세상을 떠나거든 이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리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거절하고 심지어 불손한 말까지 내뱉었다고 합니다. 아마 자신의 아들 외에 다른 후궁 소생 왕자들을 돌보는 것에 대한 불만을 그렇게 표출한 것이겠죠. 그건 황제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렸겠는데요. 정말 큰 실수였네요. 왕부인, 즉 왕씨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몰래 사람을 시켜서 대신들에게 아들이 귀하면 어머니도 귀해지는 법이니 태자의 어머니인 유리를 황후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상소하도록 부추겨요. 겉으로는 유리를 위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경제의 분노를 유발하려는 계략이었던 거죠. 와, 아니나 다를까 경제는 이것이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안이냐 하면서 경로에서 그 상소를 올린 대신을 처형하고 유리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해서 결국 태자 유영마저 폐위시켜버립니다. 와, 정말 치밀한 시나리오네요. 그럼 유리는 어떻게 되었나요? 유리는 결국 시류에 빠져서 세상을 떠났고요. 왕부인이 새로운 황후가 되고 그녀의 아들 유철이 태자가 됩니다. 이로써 왕씨 가문은 막강한 외척 세력으로 부상하게 되죠. 왕태후는 권력을 잡은 후에 첫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았던 딸을 찾아서 수성군으로 봉하고 아주 극진히 대우하는 모습도 보여주는데요. 이건 뭐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보듬는 그런 정치적인 제스처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박태우나 두태우가 다소 수동적으로 운명을 받아들였다면 왕태우는 정말 적극적으로 자기 길을 개척한 인물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 인물입니다. 무제의 두 번째 황후 위자부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분의 신분 상승은 그야말로 드라마티크 자체죠. 맞습니다. 위자부의 출신은 정말 미천했습니다. 무제의 누나인 평양공주 집에서 노래하고 춤추던 가희, 구자였으니까요. 당시 아들이 없던 젊은 무제가 액땜의식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누나 집에 들렀는데 공주가 준비한 10댓명의 미녀들에게는 뭐 눈길도 주지 않다가 노래하는 시녀 위자부를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무제가 잠시 옷을 갈아입으러 간 사이에 위자부가 시중을 들다가 황제의 승은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정말 영화 같은 만남인데요. 네, 하지만 궁궐에 들어간 후 1년 넘게 무제의 기억에서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그러다가 공녀들을 대거 출궁시킬 때 위자부가 울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청하는 모습을 보고 무제가 다시 그녀를 가엾게 여겨서 총애하게 되고 곧 임신하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그녀의 존재는 첫 번째 황후졌던 진화교에게 엄청난 위협이 되었겠죠. 아, 진왕후. 앞서 왕태후와 손잡았던 장공주 유표의 딸이죠. 어머니 배경 덕분에 황후가 되었으니 기세가 정말 대단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교만했고 질투심도 강했습니다. 위자부가 아들까지 낳으면서 총애를 받자 진황후는 분노에 차서 여러 번 위자부를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 여성 무당을 시켜서 저주하는 미도라고 하죠. 그걸 행하다가 발각되어서 결국 폐위되고 맙니다. 이때 진황후의 어머니 장공주가 평양공주, 그러니까 위자부의 원래 주인이자 무죄의 누나죠. 그 평양공주에게 황제가 내 덕에 주고 했으면서 어찌 내 딸을 버릴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니까 평양공주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폐위된 것뿐입니다 라고 아주 냉정하게 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참 권력세계의 비정함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죠. 위자부가 황후가 되면서 위씨 가문은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권력 가문으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남동생 위청과 조카 곽거병은 각각 대장공과 표기장군이 되어서 흉노 정벌에서 정말 눈부신 공을 세웠고요. 가문에서 후에 봉해진 사람만 여러 명이었습니다.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는 아들 낳아도 기뻐 말고 딸 낳아도 노여워 마라. 위자부가 천하를 제패하는 것을 보진 못했는가 이런 노래가 유행할 정도였다고 하니 그 위세가 어때했는지 짐작할 수 있죠. 와, 노래까지 유행할 정도였군요. 네. 심지어 대장군이 된 위청은 과거 자신의 주인이었던 평양공주가 과부가 되자 그녀와 결혼하기까지 합니다. 신분 상승에 정말 정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영광도 영원하지는 못했죠. 위황후 역시 나이가 들면서 총애를 잃고 왕부인, 이부인 같은 새로운 미인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이부인의 오빠 이연녀는 뛰어난 음악가로 총애를 받았지만 형제들이 죄를 짓는 바람에 가문 전체가 몰락하는 그런 비극을 맞기도 하고요. 무제는 말년에 얻은 어린 아들, 훗날의 소제죠. 그 아들을 태자로 삼으려고 하면서 뜻밖에도 그 생모인 고익 부인 조 씨를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여버립니다. 네. 아들을 황제로 만들기 위해서 어머니를 죽인다니요? 아니, 이유가 뭔가요? 그건 너무 비정한 처사 아닌가요? 무제는 신하들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린 군주와 젊은 어머니는 나라를 어지럽히는 근본 원인이다. 너희는 여태후의 일을 듣지 못했느냐? 이렇게요. 즉, 어린 황제가 즉위했을 때 젊은 태후가 외척을 등에 업고 정권을 농단했던 바로 그 여태후의 전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 외척의 발호를 미리 막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였군요. 미래의 불안 요소를 아예 제거하겠다는 그런 의지였네요. 네, 사마천의 기록을 보충한 것으로 여겨지는 저자, 일명 저선생은 이를 두고 무제가 후세를 위해 깊이 생각한 성인의 헤아림이라고까지 극찬하면서 이건 어리석은 유학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뜻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실제로 이 조치 이후 한나라에서는 한동안 어린 황제가 즉위해도 외척이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역사의 교훈을 나름대로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마천의 외척세가를 통해서 한나라 초기 황실 여성들과 그 가족들의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따라가 봤습니다. 여태후의 야심과 몰락부터 시작해서 박태후와 두태후의 우연과 행운, 또 왕태후의 치밀한 권력 의지, 위자부의 극적인 신분 상승과 위씨 가문의 흥망, 그리고 마지막 고익 부인의 비극까지 정말 다양한 인간 군상의 드라마를 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궁중비사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개인의 운명과 야망이 어떻게 정치 권력과 얽히고 또 때로는 역사의 큰 흐름을 바꾸기도 하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죠. 사마천은 이 기록들을 통해서 권력의 속성이나 인간관계의 복잡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듯한 운명이라는 거대한 힘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전제 군주 시대에는 이렇게 황제와의 개인적인 관계, 가족이라는 혈연이 곧바로 엄청난 정치적 권력으로 이어지곤 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권력과 영향력은 과연 어떤 다른 원리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시스템은 변했지만 그 안에서 움직이는 인간의 욕망이나 관계의 역학은 본질적으로 얼마나 달라졌을지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